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상가, 오피스텔, 부동산, 금융자산은 예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는 걸 사시면은 아예 생각의 디멘션, 차원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패러다임 자체를. 그렇습니다. 하시는데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 마치 안정적으로 금리를 주는 것처럼 되는 것. 부동산, 주식, 채권 이 세 개 중에서 만 박사님 보니까 책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이라는 책인데요. 성장이 멈춘 시대. 성장이 멈춘 시대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역시 기자분이라서 말을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셔가지고요.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진짜 8% 성장을 했고요. 90년대부터 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10년마다 22% 떨어집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적정한 성장률이 2%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40년대 가면은 이제 거의 0%대에 들어갑니다. 2050년대 넘어가면은 자칫 마이너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 우리나라가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OECD 국가들보다 항상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당연히요. 5% 이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것이죠, 도대체.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도 다 비슷한 상태가 아닌가요? 미국은 인구가 오히려 증가하고요. 미국은 앞으로 30년 동안에 한 5천만 명 정도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가 다들 감소하겠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캄보디아를 출장 갔더니 엄청나게 그는 뭐 그렇고요. 그는 워낙 이머징 국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선진국들도 생각보다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가 그렇게 보편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저출생, 또 고령화, 뭐 이런 인구 구조 변화가 오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인구 변화의 영향이 그렇게 축소되는 것, 성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까? 당연히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요. 왜냐하면은 10명 중에 이제 5명이 일을 해서 10개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명이 1개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 중에 10명이 일을 하다가 10명 중에 이제 5명이 일을 했습니다. 생산한 사람이 하나당 하나 하니까 5개밖에 생산을 못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1인당 GDP가 정체되는 상태, 일본이 그래서 30년 동안 보면요. 일본은 1인당 GDP도 정체되어 있고 총 GDP, 총 국가가 생산하는 GDP도 30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같이. 그래도 투자는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경제활동을 직장을 안 다니더라 하더라도.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국가의 운명상은 인구는 고령화됩니다. 근데 어떠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고령화되지만은 경제 활동을 하면은 경제는 좋아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이 좀 더 많이 경제 활동에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고령자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생산 활동에 참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자산 투자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이제는 그 자산에서 내가 소득을 얻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상가, 오피스텔, 부동산, 그다음에 금융 자산은 대부분 예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자산 구성인데요. 내가 이제 자산의 구성을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이런 걸 찾다가 이제 리츠라는 것으로 아예 생각의 디멘션, 차원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패러다임 자체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지금이 그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지금 상가가 외곽은 안 좋다고 그러니까 누구 상가 샀다가 지금 큰일 났다더라. 지금은 패러다임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196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500만 명 하다가 5,170만 명, 80만 명까지 되었으니까요. 저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메모리가 이 메모리입니다. 맞아. 옛날 메모리. 그런데 앞으로 뭐 길게 보면은 당연히 인구가 40%가 줄어드는 시기니까요. 완전히 전환 거꾸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산도 당연히 과거에 그때 8%하고 인구가 2배가 되고 할 때 인기 있던 자산하고는 달라집니다. 저성장이 오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저금리가 따라옵니다. 일본이 0%대 금리 가고 하듯이요. 그러니까 예금이 일반적으로 또 아직도 예금금리는 5% 뭐 이런 기억을 갖고 있는데요. 8% 이러는데 지금 이미 3%, 그전에는 1%까지 갔으니까요. 앞으로 여기서 별로 안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을 가지고 내가 이제 금융 소득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어떤 일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그게 일본은 90년대에 좀 유행했던 게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일본의 금리가 0% 될 때 리츠가 한 4% 주니까 사람들이 이리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리가 워낙 자기들은 채권 금리도 낮고 하니까 해외 채권을 사러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보다 높은 인컴,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그 이제 자금들이 이동하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동산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도 저성장이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수출과 내수가 양극화. 그래서 아마 월급쟁이들 중에서 금융기관이나 이런 걸 차치하고는 고소득자들은 대부분 수출 기업일 겁니다. 부동산은 수출 산업하고도 관련은 되어 있겠지만은 내수 산업하고 대부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나라가 내수 쪽에 계속 침체되면은 부동산도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 부동산의 비중이 높으니까 주식의 비중으로 조금 옮겨가고 좋은 기업을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요. 예. 주식 같은 경우에 정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폭망한 사람들 많이 봐서 좋은 질문이시고요. 예, 기업 하나는 당연히 잘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S&P 500이라는 걸 사시면은 기업이 1등부터 500개까지 500개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몇 개가 무너져도 전체가 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나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500개의 벽돌이 모여있는 이렇게 해야 뭐 몇 개가 무너지더라도 끄떡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제 부동산의 일정 부분은 그렇게 이동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보면은 이런 말을 하면은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은 주식은 저평가, 부동산은 고평가. 좀 지금은 좀 이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제 딸 친구들도 전보다 미쿡 주식 산다 그러고. 미쿡 주식을 하시더라도 종목보다는 S&P 500이 개인들에게는 좋습니다. 예, 종목 피킹한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일부분, 자기 집은 일단 차치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지금 부동산과 예금으로 내 주택 위의 자산을 이렇게 갖고 있다면은 이걸 이제 부동산도 들어가고 리츠도 들어가고 S&P 500도 들어가고 다각화, 다국화를 그렇습니다. 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부모님 봉양을 해야 되고요. 자식들은 뭐라냐면 전업 자녀예요. 뭐 이런 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업 자녀들의 애를 오면 손자까지 봐줘야 되는 뭐 이런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딱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절대 하지 않을 것들 하라는 것 말고 몇 개만 두세 가지만 퇴직금이나 퇴직급여 직장인들이니까요. 받으시면은 목돈으로 찾으면은 여하튼 세금 면에서 손해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은 IRP라는 것을 옮겨서 하면은 퇴직소득세율을 70%만 내면 되는데요. 진짜 가르쳐 주시지. 일시금으로 받으면은 이제 퇴직소득세를 다 냅니다. 근데 퇴직소득세율이 그리 높지가 않으니까 이제 일시금으로 인출도 하고 그러는데요. 목돈으로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단점이 첫 번째는 세금 면에서 조금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경우가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자체를 떠나가지고요. 뭐 목돈을 쓰는 다양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내 돈을 연금에 넣어놨다 이러면은 누구도 못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나운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자기도 못 건드리게 해놓은 것이 제일 좋습니다. 목돈으로 찾는 순간 자녀에게 돈이 나가고 가끔씩 금융사기도 당하게 되고요. 은퇴 창업도 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너무 말은 되고 이해는 되는데 그거는 갚으셔도 돼요. 감정적 문제잖아요. 자식이 정말 절박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지금 뭐 힘듭니다. IMF 났을 때 정말 많은 부모들이 집 팔아서 사업자금 대주다가 양쪽이 다 거지가 된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전에 제 친구한테 들은 말 중에 그게 아직도 그 말이 맞다고 기억이 나는데 니네들이 사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 돈 없으면 부도가 날 것 같아. 안 빌려준다는 겁니다. 나 대신 너가 망하고 나서 내가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돈 주면은 다 다른 사람한테 가고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저도 친구들끼리 만나면 뭐 사업이 아니라 이제 막 결혼할 때
하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양가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가족을 요새는 가족을 피를 나는 남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남들보다 못한 이 자녀들인데 그때 현금을 조금 어떻게 저는 혀를 깨물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자녀들의 독립성만 탓할 게 아닌 거고 이제 시스템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월세제도는 거의 없고 전세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하더라도 주택가액의 거의 한 50%나 받을까 이러잖아요. 나머지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목돈을. 다른 부모들은 이걸 주던데. 우리 부모님은 왜 안 주느냐 해서 막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도 나빠지고 하는데요. 엄친아가 아니고요. 친구 아빠, 친구 엄마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도적인 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택담보대출을 90%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젊은 사람, 소득이 있는 사람, 자기들이 집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옆에 부모를 다 끌어야 드려야 되고 그런 거니까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고쳐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80%만 해주더라도 훨씬 수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부모도 등골 아니고 본인들도 자립심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집값이 급락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그 집을 주면 돼요. 주면 되고 그 집 때문에 신용 부분에 불이익은 못 받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라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바탕을 마련해 놓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걸 부득이하게 부모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도와줄 수밖에 없고 그러는데요. 조금 부득이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하는데요. 빌려주고 나중에 받으십시오. 차용증 쓰고. 그 나중에 혹시 안 받더라도 갖고 있으면은 그래도 내가 여차해서 어렵게 됐을 경우 그걸 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요. 포도 계약서로 떠나 써야 돼요. 그 법적 효력은 없을지라도 있다고 개주의서.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식도 그걸 보면은 그 당연히 그런 건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말이라도 내가 이거 빌려주는 거다. 나 노후이 되면 나 자금 없으니까 그때 나중에 다시 페이백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56세에 퇴직을 한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었다 생각해요. 왜냐면 제2의 인생가 뭐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고 환갑잔치하고서 막 이제 그거 받으면 오히려 기록이 떨어졌을 텐데 그 전에 강의나 책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하지만 사실 저같이 미리 이렇게 새끼를 내놓는 일은 사실 우리 때는 참 힘들었거든요. 딴짓을 한다고? 박사님의 생각으로는 이 정년 연령을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서 다 100세 사는 것도 아니고 다 건강한 것도 아니잖아요. 효율도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받는 게 65세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늘려가는 것이 맞긴 한데요. 늘려가면은 뭐 이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젊은 층의 취업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법으로 또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다양한 부분이 들어 있어서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이제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행되기가요. 예를 들어 2년씩 이렇게 늘려가면서 정년이 이제 여기에 근접하도록 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서로가 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고요. 그럼 우선적으로 당장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재취업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취업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게 정보도 없고 인프라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주된 직장에 있는 것이 1부 리그라 그러면요. 재취업 시장에 가면은 2부 리그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은데 조기 축구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재취업 시장이 좋고 내가 나가서도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월급을 한 30% 정도 깎이고 그럼 거의 임금 피크하고 비슷하거든요. 청년 연장의 목숨을 안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두 개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사람들이 이제 붙어 있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시장을 좀 활성화해 줘야 됩니다. 문제는 직장을 생활 유지하면서 이렇게 막 딴 일을 되게 어렵긴 하지만 보람과 소유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직업들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직업은 이제
자기가 하던 일에서 기자님처럼 이어가는 그런 방식이 제일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듯이 내하고 적성이 좀 더 맞는 곳. 그런데 지금 하는 일하고는 좀 다른 것. 하는 것들로 나가는 가장 이제 손쉬운 방법, 가장 정도는 자격증을 따고 나가는 것입니다. 네. 전기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에 상주해야 되는데요. 네. 밤에 상주하려니까 젊은 아이들이 싫어하죠. 그런 틈새 시장이 있고요. 할배들은 좋죠. 예. 그다음에 밤잠도 없고. 숲관리사 같은 네. 그 자격증도 따놓으면은 골프장 같은 데서도 이제 숲을 관리해야 되는데 네. 토요일, 일요일 젊은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일자리는 있답니다. 그런 쪽으로. 그런 쪽에 이제 일자리들도 생기게 되고 주택관리사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관리소장 관련된 일들 해서 다양하게 좀 시험을 잘 보시는 분들은 네. 이걸 통해서 좀 진출할 수 있는 길들이 얼마 있습니다. 전까지 지냈던 제가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그 경비 관리소장. 아저씨라 그러나요? 선생님은 80세셨어요. 경비 아저씨하고 관리소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조차도 그렇습니다. 예, 예. 잘한다고 소문이 나면 예. 어떤 분이 이직하면 또 소개를 받아서 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자기 몸 건강하게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자기가 거고요.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뭐 박사님이 말씀하시듯이 뭐 유인경 씨는 지금 유튜브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뭐 계속 돈을 벌잖아라고 하지만 저도 프리랜서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프리랜서 심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무효돼서 현금이 정말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돈이 그러니까 오늘의 제가 갖고 있는 돈 1억이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더구나 제가 나이 들어서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를 텐데 10년 뒤까지 그래도 조금은 든든하게 제 인생을 지켜줄 투자 방법이 있다면 6070 분들에게 조언의 말씀 해주세요. 예금만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자율도 너무 적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약간 투자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인컴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배당주라든지 그다음에 리츠 같은 경우, 그다음에 채권 이런 것들이 이제 인컴 자산입니다. 이건 좀 변동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자산들이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것들을 사시는 거예요. 사서 오래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1억 가지고 있으면 이걸 한꺼번에 뭘 넣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기에 따라서 어떤 자산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쁜 시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이 배당 수익률이 한 4, 5% 나온다더라 하면은 그거 사가지고 계시면은 주식 가격도 올라갈 수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려우시죠? 말씀 들으면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솔직히 키오스크 가서 커피 하나 주문하는데도 굉장히 헷갈리는 이런 세대들은 그러니까 정보를 어디서 저희가 잘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주변에 좀 그런 게 밝은 분들. 친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해놓으죠. 커피도 사주고 골프도 대접하고 그럽니다. 그게 정보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지적 자산권이죠. 잘 좀 바삭하게 그런데 밝은 사람들 혹은 그런 카톡방 뭐 이런 곳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는 것도 요즘 방법이고요. 옛날엔 창구 가서 정보를 얻었지만은 요즘은 창구 직원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통로를 통해 가지고 꼭 정보를 좀 얻으셔가지고 최근에 어떤 인컴이 좋더라, 어떤 것들이 좋더라 하는 것들 하시는데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 마치 안정적으로 금리를 주는 것처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위험하니까 그런 것들 잘 가리시고요. 그냥 제일 전통적인 상품 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이 세 개 중에서 인컴이 높은 것들만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바라보고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바라보고 이런 투자보다는 나이가 좀 들면은 배당이나 이자나 이런 걸 통틀어서 인컴이라고 그러거든요. 꼭 인컴이 높은 것들, 인컴 위주의 자산으로 구성하시는 게 좋고요. 화수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땅을 두고 땅은 화수분이다. 땅은 해놓으니까 계속 뭐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임대료나 이런 것들. 그게 이제 화수분 같은 자산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인컴 자산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고문이신 정경록 박사님을 모시고요. 10년 뒤에 다가올 저성장 시대, 저금리 시대를 대비하는 방법, 또 갈수록 늘어난 노인 인구들의 어떻게 노후 생활비를 벌 수 있고 어떻게 부동산과 금융자산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신 김경록 박사님 계속 친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